오늘 강의의 주제는 우리나라 진돗개판에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런 강의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좀 부적합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뜬금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로 육지에 있는 모옆에 있는 등치 좋고 그런 개들이 있고, 또 진도 쪽에 가면 또 어떤 좀 날렵하고 가냘프고 노루 잘 잡는, 고라니 잘 잡는 그런 개들이 있고, 그 두 개를 보면 이 두 개가 과연 같은 개일까 싶은 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중간형 애들이 있어요. 중간 개들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개가 옳다고 우기고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돗개가 통일이 안 돼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왜 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편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진돗개는 친숙해서 안다고 착각한다. 근데 왜라는 말을 붙여라.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다들 납득할 수 있으면 되는 설명을 찾아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진돗개는 문화재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리고 진돗개와 진돗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개량도 안 되고 복원의 대상이고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방사에서 태어났고 도태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진돗개는 북방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금 3편에서는 진돗개 늑대가 아니다, 이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했고, 일본 늑대를 분석했고 개통수를 보여드렸고, 이리 승냥이 늑대의 구별을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선 늑대는 우리 걔는 TM에서 나왔고 TM은 조선 늑대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편에서는 진돗개 표준 체형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면서 진돗개 표준 체형이 계속 개량되고 바뀌어져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편에서는 진돗개는 진도의 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 섬이 비어있던 공도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진돗개는 육지개가 다시 들어와서 만들어진 개고, 그 역사는 450년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피부색에 관한 거를 연구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진도 기후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어떤 특이한 개가 성립하기가 힘들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갈라파고스처럼 진도 특유의 너구리, 진도 특유의 고라니, 진도 특유의 멧돼지가 있어야 되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차이로 인한 진도의 특이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우리 개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편에서는 진돗개가 수렵견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 호랑이를 못 잡으면 사또는 벼슬을 좌천되고 많이 잡으면 사또가 승진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가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관리 시대에서 관리들의 그 엄청난 압력이 어땠을지, 호랑이나 범을 사냥하는 개들의 가치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를 볼 때 수렵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중에서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다? 진돗개는 진도 특유의 개가 아니라 우리 개의 잔존이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공도 시기 이후에 우치개가 진도로 들어가서 새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450년 정도 보시면 되고, 우리 토종개들이 일제에 의해서 다 말살되고 뭐만 남았습니까? 풍산개와 진돗개만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풍산개가 서양기념으로 지정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1942년 조선총독부가 풍산개도 128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풍산과 진돗개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개들의 잔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진도 특유의 개가 아니라 우리 개의 잔존이라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해서 북방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진돗개판에서 다들 싸우고 있죠? 자기 개가 옳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주장한 개들 보면 이런 제일 먼저 뭐 진돗개는 두상이 팔각형이어야 된다, 역삼각형이어야 된다는 논쟁. 진돗개 뿌리는 말려야 된다, 성꼬리여야 된다는 논쟁. 진돗개는 허리가 길어야 된다, 뭐 두상은 뭐 가냘프고 길어야 된다. 이런 모든 논쟁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개가 과연 뭘까? 이제 영상에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지만은 세계적으로 개를 우리가 구별할 때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개를 5가지로 구별합니다. 개의 기원과 계통. 우리가 진돗개라는 게 내려온 자연 품종이라고 봤을 때 진도 섬에는 450년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이 땅, 이 산하에서 살아오던 개들의 품종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자연 품종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설득을 할 수 없으면 또 어느 계통인지 모르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통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엇나가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면 뿌리를 알지 못하고 뿌리에 가까워지려는 노력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우리 개라고 떠드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개판에서는 다들 뭘 봐요? 형태만 봐요. 사람 관상 보듯이 형태만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원리를 다 이해하는 지고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역시 뿌리를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사라진 우리가 우리 토종개라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똥개라 그러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귀가 안 쓴 애들. 그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 아셔야 됩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유명한 명언 하나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아전인수입니다. 아전인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전인수, 내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와 아전인수가 서로 대립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모리 보고서의 자료도 갖고 있고 뭐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발췌해서 인용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근원적인 물음 왜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일반인들한테 생소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돗개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말 하나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머리는 복개 뚜껑과 같아야 하고, 주둥이는 명주꿀이어야 하고, 그리고 발통은 옹돌이 엎어놓은 것만 같아야 한다.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 꽤 있습니까? 이 말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손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가 일반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김재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김재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해방 전부터 해방 후까지 진도에서 수많은 진돗개들을 고관 대작에게 상납을 합니다. 진도 군수로 부임하든지 진도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든지 뭐 진도 담당 군인이 되든지
육지로 상납을 합니다. 그때 유명하신 분, 그 상납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최땡땡이라는 분인데, 내가 전에는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악질 진돗개를 육지로 다 빼돌린 악덕 그렇게 돼서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당대 진돗개 감시단의 최고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잘 보니까 개를 강아지를 갖다가 상납을 할 수 있었겠죠. 그분의 뒤를 이어서 1960, 70년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진돗개 감시단의 대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재원 선생님. 이 김재원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진돗개 경계의 백 선생님이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이분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진도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자기 집에서 재우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진도 사람들. 왜냐면 그분이 자면서 마당에 개를 보고 걔 괜찮네요 한마디 하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육지에서 그 집으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를 사가기 때문에 그분이 진도를 내려가면 서로 그 자기 집에 모셔서 재우려고 그랬어요. 그 환대가 너무 좋으시고 했었겠죠. 그래서 그 김재원 선생님이 이제 진도로 나중에 내려가십니다. 근데 내려가시니까 이게 대접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목 식당이 있는데 백 선생이 찾아와서 이 집 괜찮습니다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정작 그 골목 식당에 백 선생이 개업을 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도 내려가셔서 진도 축산계에서 어떤 진돗개 심사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오셨어요. 어쨌든 그 김재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돗개 머리는 복개뚜껑 같아야 하고, 주둥이는 명주꾸리 같아야 하고, 발통은 옹졸이 엎어놓은 것 같아야 한다고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배웠다. 이건 이제 김정호 선생님의 진도견이라는 책자에도 나와 있고, 또 김재원 선생님의 인터뷰나 쓰신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복개뚜껑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복개뚜껑 같아야 된다 그러면 복개뚜껑이 뭘까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밥 먹으면 밥뚜껑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쓰지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올려드릴게요. 이게 밥뚜껑인데 이게 바로 복개뚜껑입니다. 유현승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이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대단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생각해서 개 머리가 복개뚜껑 같아야 되면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현실과 실제는 달라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냐면은, 주둥이는 명주꾸리 같아야 된다. 세 번째는 발통은 옹졸이 엎어놓은 것 같아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보통 한 1000명 정도의 객군이 있습니다. 동호인 매니아 견사하시는 분 중에 전문성을 좀 가졌다 할 만한 사람. 그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옹졸이라고 그러니까 된장 뚝배기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그 김종호 선생님이 쓴 진도견이라는 책에 보면 옹졸이라고 말하는 옆에 가로 열고 뚝배기라고 가로 닫아놨어요.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옹졸이가 뭔지 지금 한 초등학생만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옹졸이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옹달소새 제주도 방언이라고 나옵니다. 김재원 선생님이 그렇게 배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옹달솥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컷이 뭐 용솥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일 작은 솥 보이죠? 이 솥이 옹달솥입니다. 제일 작은 솥이. 그 옹달솥 엎어놓은 것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뚝배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진짜 황당한 거입니다. 뭐냐면 주둥이는 명주꿀이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에 했어요. 그 명주꾸리가 아니라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 명주꾸리가 같아야 된다니까 뭐 주둥이가 이렇게 두툼하니 쭉 빠져야 되고 뭐 온갖 그래서 뭐 이게 주둥이가 기니까 뭐 비강이 길어서 뭐 냄새를 잘 맡는 개고 뭐 온갖 공상소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실패 보이시죠? 개 주둥이처럼 생긴. 이거를 생각하고 온갖 소설을 쓰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근데도 소용이 없어요. 무기형 구독자들은 제대로 아세요. 명주꾸리는요. 그게 아니고요. 얼레리 꼴레리? 네,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찾아놨는데 또 어디 갔을까? 이건 잠사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명주꾸리예요. 진짜 명주꾸리가 뭔지도 안 알아보고 자기 머릿속에는 실패 생각하고 그 주둥이로 뭐 주둥이가 길어야 되고 뭐 정말 답답해요.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랬죠. 왜라는 말을 붙이라. 왜라는 말. 그리고 알아보라고. 발통은 옹졸이 발통이라 해야 된다. 명주꾸리는 명주실을 감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누에 키워갖고 누에에서 실을 뽑잖아요. 막 감아놓은 거예요. 그게 명주꾸리예요. 이렇게 길게 감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한테는 내가 명주꾸리는 그게 아니라 얘기했더니 김지원 선생님이 착각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김지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이 명주꾸리하고 무명실꾸리를 착각한다는 얘기는 마치 자동차와 핸드폰을 착각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러면 명주꾸리가 어떤 주둥이를 명주꾸리라고 해요? 아무도 모르죠? 엉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옹졸이 엎어놓은 발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거의 몰라요.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알려면 정말 왜라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올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싸우는 이유를 찾아볼 차례죠. 그죠? 진돗개판에서 서로들 싸우고 있는 이유. 근데 이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전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탱크 부대 아시죠? 탱크 부대, 전차 부대. 전차 부대가 있어요. 그 전차 부대의 한 부대가 1km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얼만큼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서울대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면 2년 정도 걸린답니다.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데. 그런데 전차 부대장한테 물어보면 0.1초 만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1km 이동하기 위해서 나의 부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 드럼이 필요합니다라고 1초 만에 나온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는 거는요. 내가 알고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설득력도 없고 납득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근거를 다 찾아 헤매서 들이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근거가 우선이 아니라 제 경험과 확신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근거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근거를 찾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진돗개판에서 서로 자기 개가 옳다고 쌈박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의 근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쌈박질하는 거는 사실 자기들은 몰라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팔각형이 어떻고 털이 길면 안 되고 털이 짧으면 안 되고 꼬리가 말려야 되고 꼬리가 서야 되고 허리가 길어야 되고 허리가 짧아야 되고 발통은 옹졸이 발통해야 되고 아니다 토끼발이 더 낫다. 예, 후원 감사합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왜 싸우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개의 기원론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정해놨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캔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계 3대 캔넬이라고 그러면 뭐뭐 말해요? 캔넬 클럽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데가 있어요. 영국이죠. 영국 캔넬 클럽. 그 다음에 AKC라고 미국의 아메리칸 캔넬 클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CI라고 세계 축견 연맹이 있어요. 이런 캔넬 클럽에서 견종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류한 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지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견종 분류랑 거리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분류한 견종 분류는 뭐 제일 먼저 뭐 마스티프 계열, 티베탄 마스티프는 세계 모든 견종의 아버지란 별명이 있어요. 마스티프 계열을 하나 분류하고 두 번째는 뭐 늑대 유형, 여러분들 좀 어렵게 얘기하면 팔루스트리스라고 해서 두 번째로 늑대 유형을 분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피츠나 울프라이크 독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네이네리, 이건 그레이하운드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인터메디우스라서 포인터를 분류하고요. 다섯 번째로 매트리스 옵티메라고 해서 시프독, 쉽게 말해서 소나 양을 지키는 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섯 가지 견종의 분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개도 이 분류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죠. 그죠? 딴 데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지구상 모든 개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티베탄 마스티프만큼 어마어마한 개가 하나 있습니다. 개과가 있죠. 바로 호주의 딩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 개의 조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레이하운드를 생각해 봅시다. 그레이하운드 아니죠? 우리 개랑 안 닮았죠? 필요한 사진과 영상 자료는 내가 편집할 때 다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모니터가 3개가 있어야 돼서 그렇게 못하는 감을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터라는 게 아시죠? 포인터 계열일까요? 아니죠. 세 번째, 시푸독이라고 해서 목양견 계열이 있습니다. 목양견, 양치는 개일까요? 아니죠. 그럼 남은 건 뭐 남냐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늑대 유형의 팔라스투리스라는 유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피치 계열도 들어가 있고 울프라이크 독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마스티프는 제가 안 건드렸어요. 6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3개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레이하운드 계열인가 포인터 계열인가 아니면 양모리개 계열인가. 나머지 3개가 남았습니다. 뭐 남았죠? 딩고와 마스티프와 늑대 닮은 개, 스피치와 울프라이크 독 유형 3개가 남았어요. 그럼 이 3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봅시다. 먼저 울프라이크 독을 보시면 스피츠, 북방 스피츠 계열이라고 해요. 우리게 진돗개는 지금 뭐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북방 스피츠 계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 스피츠 계열이 뭐죠? 여러분 아시는 것들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포메라이언, 노르웨이지안 엘카운드, 뭐 허스키, 말라무트,
이런 개들입니다. 이 북방 스피치 계열 개들, 스피치라는 건 뾰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스피치 계열로 분류되는 때는 그 뾰족한 아이들 플러스 뭐라 돼 있어요? 울프라이크, 늑대를 닮은 외모의 개들입니다. 특징이 뭐다? 북극에 가까운 곳에 살던 애들이에요. 에스키모도, 또 노르웨지안 엘카운드, 말라무트, 시베리안 허스키. 물론 여기에는 유명한 독일 스피츠, 일본 스피츠, 포메라이언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털이 엄청 길어요. 털이 깁니다. 그리고 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진을 어떤 사진을 쓰냐면 그냥 사진이 아니고 요즘에 있는 뭐 그 견종들의 사진을 올려봤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의 견종들은 다 개량을 거쳐서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제가 올린 이 흑백 사진들의 애들은 누구냐면 1947년 아메리카 캣넷북에서 발행한 그 컴플리트 독이라는 책자에 실린 개들의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이것이 허스키와 말라무트와 노르웨지안 엘크독과 시베리안 허스키, 에스키모 덕의 1947년 사진입니다. 닮았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닮았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개를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체장비가 1대1이네. 두상이 기폭이 좁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고도 닮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더 명확한 근거와 결론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견종 울프라이트 스피치 계열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하는지는 마무리할 때 근거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마스티프와 딩고가 남습니다. 자, 딩고는 어떤 게 딩고일까요? 왜 딩고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개냐면 1만 년 전 아니면 고대 유럽의 모든 개 유골은요. 지금 현재 딩고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파푸니아 싱인독이나 뭐 동남아시아의 모든 개들, 필리핀부터 시작해 모든 개들은 딩고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딩고를 지구상 모든 남방견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딩고가 왜 고대 견종이냐면 호주에만 딩고가 있어요. 물론 그 계열들은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있지만 호주에 있는 딩고는 특별합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를 쓸 줄 몰라요? 활을 쓸 줄 몰라요. 활을 발명한 것이 인류는 13,000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쌀이 없어요. 쌀도 비슷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타즈메니아에 딩고가 없습니다. 호주 옆에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섬치고 엄청나게 크지만 그 섬에는 딩고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 시기를 13,000에서 15,000년으로 봅니다. 가장 오래된 견종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딩고는 남방견의 원조입니다. 근데 이 딩고의 특징이 있죠? 귀가 크고 주둥이가 길고 허리도 길고 다리도 깁니다. 털은 짧고 꼬리는 늘어져 있지만 세울 땐 선꼬리입니다. 말린 꼬리가 없어요. 물론 야생에는 거의 말린 꼬리가 없습니다. 가축화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들어보면 역삼각형의 얼굴에 큰 귀에 긴 허리에 말리지 않은 꼬리에 짧은 털에 비슷하지 않나요? 심지어 개꾼들 중에 딩고를 보거나 필리핀 가서 필리핀 개를 보고 나서 진돗개가 여기 있구나라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험해 본 적도 있어요. 필리핀 독을 사진 보여주고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진돗개네요. 어디 있는 겐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그것도 역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고서 그게 구별 안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삼각형을 얘기하고 짧은 털에 성꼬리에 주둥이가 길게 빠지고 허리가 약간 긴 듯하고 다리가 긴 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개는 진돗개는 남방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팔각형에 털은 좀 길고 주둥이는 짧고 굵게 빠지고 귀는 두껍고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들이 기억하는 진돗개 상에서 가장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맹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용맹스러움은 없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호랑이를 잡던 개라고. 호랑이 사냥을 하던 개라고. 그 호엽도란 그림이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호랑이 사냥에 개가 같이 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용맹함을 지닌 개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세계적으로 굵은 골격에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모든 견종은 학자들이 어떻게 말한다? 티베탄 마스티프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육지에서 말하는 그런 애들, 겹개 내지는 통굴형이라고 말해주는 애들은 바로 마스티프에서 온 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우리 개가 북방견이냐 남방견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북방견인 개, 겹개, 통굴형, 남방견인 개, 콧개, 후두형, 그리고 둘 사이에 개인 중간개를 각골형이라고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를 하지만 그렇게 분류한 그분의 통찰력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용어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무엇이 옳을까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스타일의 개는 다 없애고 이 스타일의 개는 남겨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방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북방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중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근거가 있어야 돼서 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을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존재 이유가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방견이라고 우리 개가 딩고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고대사적으로 벽시 우리는 쌀을 농경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그 농경 문화를 갖고 들어왔다. 그 시기에 남방 민족이 들어왔다. 쌀은 당연히 남쪽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제 뇌피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3만 개가 있죠. 대표적인 남방 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이 몇 개 있어요? 6만 개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에만 3만 개의 고인돌이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게 다 합해서 6만 개인데 아무도 우리나라가 고인돌 문화의 원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일제가 만든 식민사학입니다. 걔네들은 한국이 무엇인가의 시작점인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디선가 흘러 들어온 문화가 있어야지 스스로 문명을 개화한 나라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고인돌은 남방 문화가 어떻게 뭐 황하강 운남성 아래에서 흘러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벼농사가 역시 그렇게 고인돌처럼 흘러 들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고인돌 벽시 벼문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 세계가 아무도 말을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가와지 벽시라는 말 아시죠? 모르셨죠? 가와지 벽시가 발견됐습니다. 재배했던 벽시입니다. 중국보다 500년 뒤쳐졌어요. 기원전 5000년. 근데 저는 벼농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뇌피셜입니다. 근데 세계학계에서 지금 말을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소로리 벽시의 발견입니다. 1994년 발견됐어요. 전 세계 학계에서 다 연구해가지고 국제 쌀 유전 심포지엄에서 세계 28개국 500명의 학자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소로리 벽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임을 발표했고 국제 미장 연구소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를 우리나라에서 출토했어요. 저는 뇌피셜입니다. 우리나라가 벼농사를 시작한 최초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겠죠. 그런데도 어디서 흘러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만약 흘러들어왔다면 당연히 남방계가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남방계는 우리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얘기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벼라고 말하죠, 벼. 인도에서는 비아라고 해요, 비아. 한국에서는 쌀이라고 그러고, 인도에서는 살이라고 그러고, 운남성 동부 동남아 일부에서는 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근거로 쌀은 인도나 운남성 동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좀 배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내 뇌피셜은 그렇지만 좋습니다. 동남아 딩고가 쌀 문화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시다. 두 번째 재미난 것도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뼈가 가장 많은 출토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보통 제일 먼저 기르는 게 개인데 유독 개뼈가 많아요. 뇌피셜입니다. 티베탄 마스티프를 티베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티베트 사람들이 맹수로부터 공격당하고 암울한 세상을 보내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이 개를 의자처럼 등에 걸터 앉아서 내려온 다음에 그 개가 티베트 사람들을 구해줬다. 맹수로부터라고 합니다. 그게 티베탄 마스티프의 기원입니다. 근데 신라 구화스님의 수상화를 보면 티베탄 마스티프 같은 개를 의자처럼 걸터 앉아 있는 영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티베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보면 징기스칸을 만났을 때 야만스럽게도 당나귀만큼 무시무시한 개를 키우더라. 징기스칸이 사냥을 가면 병사 1만 명과 개 5천 마리가 따라갔는데 하룻밤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냥감은 잡히더라.
징기스칸이 언제죠? 1120년, 1200년대 그때쯤이죠. 근데 신라 구하스님의 기록이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당나라하고 신라의 교육 물품에 관한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당에서 하도 조공을 요구하여 신라계를 바치는데 신라계의 길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1m 20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티벳의 개가 먼저인지 우리 개가 먼저인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이 땅에 원래 그런 개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티벳의 개가 더 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징기스칸이 그런 당나귀만한 개를 5,000마리를 끌고 다녔다고 돼 있어요. 어디서 났을까요? 티벳에서 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개가 번식을 못했습니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벳에서 내려오면 출산을 못해요. 고지대에 적응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징기스칸은 5,000마리를 끌고 다녔을까요? 티베탄 마스티프 역시 유목민족이 기르던 개 중에 일부만이 남아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징기스칸의 전성시대에서 티베탄 마스티프는 우리나라에 한 번 더 들어옵니다. 그 전에 북방 유목민이었던 흉노족의 한 갈래, 고구려 백제는 부여족의 갈래인 예매 쪽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그때 말씀드렸죠. 문무대왕이 나는 김일제의 13대, 16대인가 후손인 성완왕의 몇 대손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흉노족이 이미 삼국시대의 근간 자체가 유목 기마민족입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언제죠? 그 뒤잖아요. 고려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들어왔고 그 후에 고려시대에 또 한 번 유입되면서 강화된 것이 바로 우리계의 핏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크하운드 스피치 타입계 울프라이크독이 아니고 딩고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형태학적이나 이런 거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나베 이치 교수는 일본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일본계의 기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통과 기원을 얘기할 때 사람인 경우에는요, GM 유전자 분석이라는 걸 해요. 또 이상 헤모글로빈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GM 유전자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몸을 방어하는 피 속의 항체 중 하나인 면역글로불린, 혈중 속에 5가지 항체가 있는데 이 GM은요 1억 년의 기간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유전자로 분류돼서 유전자 분석이 가장 많이 씁니다. GM 유전자 분석. 또 하나는 이상 헤모글로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 사슬이 아미노산의 순서가 바뀌면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겨나는데 특정 지역의 사람한테는 특정한 헤모글로빈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기원과 계통을 추적하는 연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다나베 유치 교수가 개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개에게 적용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하고 일본 개하고 세계 4천여 견종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GMO의 G타입의 유전자와 헤모글로빈의 분석입니다. 우리 몽고개는 헤모글로빈 A와 GMO G타입이 몽고개는 100% 검출됐습니다. 한국개는 헤모글로빈 A타입이 95%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북방 스피츠 그룹이라고 불리는 에스키모독 라이카 일본 스피츠는 0%가 나왔습니다. 히베란 허스키 엘크하운드도 0%가 나왔습니다. 에스키모독이 5%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헤모글로빈 결과입니다. GMO G타입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진돗개가 50% 나왔고 에스키보독, 나이카, 일본견, 엘카운드, 히베라노스키는 0%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죠. 스피치 계열과 울프 라이크 독은 우리 개와 연관이 없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딩고를 보겠습니다. 딩고. 남방견이죠. 대만, 오키나와, 시바견, 방글라데시, 대만 제리견, 중국 원산견, 유쿠견 그룹 다 헤모글로빈 A가 0% 나왔습니다. GMO 역시 인도 늑대, 유럽 늑대, 싱인동, 파푸아뉴기니도 다 0%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GMO 분석에서 우리 진돗개는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50%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돗개 말고 우리나라 개 말고 유일하게 50%가 나온 개가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개가 나왔다? 일본의 시코쿠견이 GMO 지タイプ에서 50%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개를 공부할 때 시코쿠견을 보고서 멘붕이 왔어요. 제 능력으로는 지금도 지금이야 좀 낫지만 그 당시에 제 능력으로는 시코쿠견과 진돗개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대책이 안 쓰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럴 줄 아세요? 왜 시코쿠견과 진돗개만 GMO G타입에서 50%가 똑같이 나왔을까요? 김종호 선생님이 진돗개 책에 보시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균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조부님 말씀에 일본개는 우리 진돗개를 가져다 개량한 것이란 말을 수없이 들었다. 소와 13년경부터 5년간 1인들은 진돗개 가죽을 공출해 갔는데 이때 좋은 종자는 죽이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갔다. 당시 이 일의 책임은 일본인 수질한 자가 주로 맡아 했으며 한 마리도 많은 개가 일본으로 뽑혀왔다고 들었다. 우리 개도 수질한 자에게 한 마리를 뺏겼는데 당시 황소 2마리 값인 12원을 받았다. 수지의 말로는 이 개들은 구주에 있는 어느 농대와 사국으로 보내 연구 대상이 된다고 했다. 구주는 큐슈를 얘기하고요. 사국이 바로 어디냐? 시코쿠입니다. 시코쿠견은 진돗개로 만든 개입니다. 그러니 구별이 안 가죠. 그러니 GMO G타입이 진돗개랑 똑같이 50%가 나온 겁니다. 일본견은 조먼 시대와 야요이 시대의 개가 달라요. 조먼 시대의 개는 되게 작고 소형입니다. 일본 멧돼지도 작죠. 야요이 시대의 개가 좀 커집니다. 하지만 그래봤자였어요. 근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개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라진 우리 격개 스타일의 개로 변합니다. 자, 이 논문의 연구 결과로 우리 개는 북방 스피치나 울프라이크 독과도 상관이 없고 딩고 계열과도 상관이 없다고 유전자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나베 교수는 논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베탄 마스티프 유전인자가 한반도를 통해 2300년에서 1700년 전에 일본에 들어왔다. 진돗개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 남방견이다, 북방견이다, 나는 논쟁인 줄도 모르고 꼬리가 서야 된다, 주둥이가 길어야 된다, 어쩌다가 싸우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저 빼고 모든 사람이 진돗개는 스피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왜 우리 진돗개가 스피치일까요? 그네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스피치와 진돗개를 구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스피치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한국 사람도 아닌 일본 교수가 스피치가 아니라고 밝혀놨어요. 근데 왜 지금도 스피치라고 떠듭니까? 세계 3대 캔넬클럽의 견종분류가 있습니다. KC, 영국 캔넬클럽, 1873년에 설립된 영국 캔넬클럽에서는
개를 6개로 나눠. 첫 번째 하운드 그룹, 하운드 계열이죠. 하운드는 뭘 뜻해요, 여러분? 추적 사냥개를 하운드라고 합니다. 추적 사냥개. 두 번째는 조류 사냥 같은 총 사냥을 하는 개를 건독이라고 해요. 건독. 세 번째, 작은 동물을 굴속에서 잡아오는 애. 그런 애를 테리어라고 합니다. 테리어 그룹. 그 다음에 가정견 또는 반려견인 아이. 유틸리티 그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육견 중 소나 양 때 돌보는 애들 워킹 그룹이라고 그러고, 사육견 중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애들 워킹 그룹이라고 그러고, 소나 양을 지키는 애들은 목양견 그룹으로 분류하고, 소형 애완견들은 토이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이 6개로 분류를 해요. 여기서 우리 진돗개는 추적 사냥을 하는 하운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KC에 우리 진돗개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AKC에는 사냥견, 보조견 무리는 스포팅 독이 있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건독을 스포팅 독과 논 스포팅 독으로 분류하고 유틸리티와 비슷한 기능을 넣어놨어요. AKC입니다. AKC에서도 우리 개는 하운드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FCI가 있어요. 세계 축견연맹이죠. 여기는 개를 10개로 분류해요. 십독과 캐틀독, 목양견 부류죠. 그다음 피니셔와 슈나우저, 테리어, 닥스훈트, 스피츠와 프리미티브 타입, 센타운드는 후각사냥개를 말해요. 센타운드와 관련종, 포인팅독, 리트리버, 컴패니언과 토이독, 이건 애완견 종류고, 사이트하운드, 시각사냥개를 말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개는 FCI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성에서 애써서 등록시켰어요. 거기에 뭐로 되어 있다? 스피츠와 프리미티브 타입인 5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돗개는 스피츠가 아니라 프리미티브 타입, 즉 초기 유형의 헌팅 독으로 들어가야만. 왜 서양인의 잣대로 우리 개를 함부로 스피츠로 집어넣습니까? 근거가 있는데. 그리고 개 좀 볼 줄 안다는 분들이면 허스키와 라이카와 우리 개가 같아 보입니까? 간단하게 털 한 올만 뽑아봐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건 뭐 다음에 내가 뭐 밝혀서 하나하나 다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지만, 내가 털 한 올만 뽑아봐도 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현미경 사진이거든요. 이게 진돗개 꼬리털과 몸통의 털 사진입니다. 허스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허스키 털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모르시겠어요? 표면도 다르고 수질부, 피질부도 다릅니다. 구성도 달라요. 같은 개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 받겠습니까? 뭐 뽀메라이언, 제가 구할 수 있는 털은 다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요. 내가 아는 거를 설득할 방법을 찾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저는 개 보면 이 개가 사람 물겠는지 안 물겠는지 알아요. 이제 그 오른쪽 털이 허스키의 겉털이고 속털입니다. 그리고 옆에 게 우리 개, 진돗개 혹은 뭐 아랑이의 겉털과 속털입니다. 이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굵기나 모질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허스키 털은 성주 허스키 캔넬에서 제가 제공을 받았고요. 혈통수와 사진,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프레파라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것입니다. 그 개가 뭐 학대를 받아서도 어쨌든 간에 눈을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설명할 길은 없잖아요. 털만 틀리겠어요? 뼈다구로 안 틀릴 것 같아요? 뼈도 달라요. 뼈 굵기도 다르고 뼈의 단면도 다르고 무게도 틀립니다. 그 개 보면 알아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납득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해서 여러분들을 납득시키려고. 제발 우리 개는 스피치가 아니다. 울프라이드 독이 아니다라고. 티베탄 마스티프에서 왔다고. 진돗분들. 진돗개 장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장모가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우기고 싶은 분들 참 많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나와요. 그 장모가 나온다는 거를 왜 나옵니까? 남방견에서. 여러분들 진돗개의 말린 꼬리가 왜 나와요? 남방견에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장모가 왜 나와요? 이거 1980년도에 86년도 문화 홍보부에서 진돗개 보육성위원회 조사 영역을 의뢰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하는 문화재 대관에 보면요. 천연기념물 2진구편 4 문화재 대관에 진돗개 있어요. 문화재입니다. 진도의 진돗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 항번 제4번 꼬리에 분류가 나옵니다. 장대꼬리 뭐 몇 프로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긴 털이 8.33%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6년에. 이때 장모 진돗개가 8.33%가 있었어요. 근데 남방견이 이게 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은 없겠지만. 뿌리를 모르면요. 뿌리에 대한 판단이 틀리면요. 전혀 다른 꽃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진돗개는 스피치가 아닙니다. 딩고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으로 보나 연구 결과에 의해서나 형태학적 눈으로 보나 마스티프에서 왔어요. 일본계 남방견입니다. 거기다 우리 개 섞어가지고 어중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본개들 귀가 발딱발딱 서요. 딩고도 발딱발딱 씁니다. 진돗개랑 비슷해요. 진돗개는 아시죠? 3개월에 쓰는 애도 있지만 10개월에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걔들이 왜 나옵니까? 티베탄 마스티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착각하죠. 티베탄 마스티프에서 남방견만 귀가 크다고 착각하십니다. TM 실제로 봤어요? 티베탄 마스티프 귀가 커요. 그 귀가 들리다 못 쓸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귀 작은 개가 자대삼소에 나오는 귀 작은 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티베트에서는 개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 표범형이 있어요. 표범형 개는 귀가 작습니다. 그 아이가 모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귀 작은 개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 표범형 개를 모사한 민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 그린 게 아니에요. 나는 티벳에서 이런 표범형 개를 봤어요. 얘들은 귀가 작아요.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TMD는 커요. V자로 내려옵니다. 이게 들리면 우리 키 큰 진돗개랑 비슷해요. 제 목소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뿌리가 틀리면요. 뿌리를 잘못 알고 가시면 정말로 팥을 콩인 줄 알고 기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돗개 스피치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 저 하나입니다. 바뀌는 날이 올까요? 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강의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강의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너무 방대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오늘 강의 이거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들만 해도 거의 뭐 50권이 넘어요. 고고학, 일구학 무슨. 근데도 납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말했죠. 탱크 부대장은요. 전차가 1km 가기 위해서 자기 부대가 얼마의 기름이 소비하는지 1초도 안 걸리고 압니다. 저도 아는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근거를 찾아서 납득시키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네요. 겹계랑 혹계랑 모두 우리 진돗개로 받아무당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혹계가 여러분 남방역계 혹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북방형 혹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방형 혹계만을 우리 개라고 판단하고 육성 중입니다. 남방형 혹계랑 북방형 혹계는 좀 달라요. 그거는 참 그것도 납득하기가 참 힘든 얘기. 제 눈에 보이는 거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베탄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티베탄 마스티프 전 세계에요. 64마리 남았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티베탄 마스티프 본 사람이 없어요. 딩고요? 전 세계에 122마리 남아 있습니다. 전 티베탄 마스티프를 보러 갔었고 딩고를 보러 갔었고 다 만져보고 키워봤겠죠. 딩고도 안 보고 딩고 얘기하는 사람들, 티베탄 마스티프 본 적도 없는데 티베탄 마스티프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개꾼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몽고 한번 가셔가지고 몽고 갔더니 블랙턴이 많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몽골 가봤는데 거기 블랙턴이 되게 많어. 블랙턴은 우리 게 맞아. 몽고계가 블랙턴인데. 저는 몽고 안 갔습니까? 가서 안 뒤져봤어요. 그들 눈에는 그 개들이 다 순종 몽고 노호이 노예로 보입니까? 방카루로 보여요? 몽고 교수님 만나서 몽고 방아로 구하려고 내가 다니는데 몽고에 57마리 남았답니다. 전체 몽고 그 넓은 땅에. 몽고 가서 블랙탄 보고서 저게 블랙탄이라 몽고에 블랙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건 몽고에서 찍은 겁니다. 몽고 가면요. 이런 투어가 있어요. 썰매견 관광. 몽고에 얼마나 많은 말라모토 허스키가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블랙탄이 있겠죠. 아마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뭐 따로 내가 블랙탄에 대해서 설명드릴 날이 있어. 좀 블랙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간에 제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알아보고 말하세요. 머릿속에 상상으로 명주꾸리처럼 무명꾸리 가지고 명주꾸리라고 착각하고 온갖 이론 펼치지 마시고 옹졸이 발통? 옹졸이 발통이 진짜 무엇인지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실험해봤어요? 실험 안 해보면 몰라요. 옹졸이 발통. 복개뚜껑? 말로는 쉽죠? 실제 구별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